반갑습니다. 경리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제가 전달받는 어떤 질문들은 다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영상 촬영이 조금 부적합하거나 양이 너무 작은 내용이라면 댓글로 바로 답변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수업이 가능한 질문이거나 질문 답변 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자, 유치권 신고된 물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질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2019 타경 379호 권리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이 물건은 아무도 낙찰받을 수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없는 물건인가요?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내용 간단합니다. 이 질문은 아무도 낙찰받을 수 없을 것이냐? 유치권 신고되어서 많이 유찰됐기 때문입니다. 자, 사건 번호 남겨두셨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건 누구 입장에서 하느냐, 그리고 진짜 입찰을 들어가기 위해서 분석하느냐, 그냥 뭐 학습 차원에서 약간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무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권리 분석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언급하면서 분석하고 추정하고 언급해서 다 말씀드린다는 건 사실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자료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이분이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질문 안에 그분의 생각을 읽어서 그 부분만 지금 답변해 드리고 있다라는 것. 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 질문은 이 유치권에 관련돼서 이 유치권이 어떤가요? 유치권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게 사건 내역입니다. 자, 2019 타경 379호 아파트 물건입니다. 거창군 중앙리에 있는 대성 네오빌 2차 4층 403호.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고 전용 면적 19.2평이고 대지권은 15.7평이다. 토지 건물은 일괄 매각인데 이 물건이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는 것이죠. 소유자와 채무자는 뭐 김 누구누구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뭐뭐뭐 축계입니다.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서 은행이 경매 신청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감정가는 1억 4,200인데 현재 유찰돼서 4,653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1억 원 이상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창 고등학교 옆에 있는 물건인데, 사용 승인 2014년 7월 1일. 자, 이것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적어놨습니다. 사용 승인 받은 것이 2014년 7월 1일이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6년 전이죠. 6년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보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하나 있죠. 점유자가 있습니다. 뭐 전 누구누구라고 하는 점유자가 있는데, 보면 이 점유자와 이름이 같은 이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 14억 1935만 818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경매 접수되고 나서 2019년 5월 15일자에 있다. 성립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경매 집행하는 법원에서 이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으로 너희들이 판단을 해라 라고 이 문제만큼은 따로 넘기는 겁니다. 다만 이 부동산을 팔 것인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중 중대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유치권자의 어떤 그 권리 신고를 받을 수 있겠죠. 그 유치권자의 신고는 당연히 이 집행부분에서 받아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공개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 내용. 자, 1억 4천 감정가 한 1억 4천 얼마 정도 되는 부동산 아파트 물건을 사는데 유치권 신고만 14억 원이 넘게 되어 있다. 자, 이러면 아무나 쉽게 낙찰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찰을 아무도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그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예상된다라는 계산이 된다면 당연히 그 비용과 시간을 감안한 입찰가를 제출해서 낙찰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상했던 그 범위 안에서의 비용으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어떤 그 전 소유자와 그리고 이 어떤 전 누구누구라는 유치권자의 그들의 어떤 채권 관계, 그들 간에 있었던 일, 그것이 지금 낙찰받으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정보와 예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입찰을 하지 못하고 이 물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세히 뜯어보고 분석하고 조사를 하면 충분히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현황 조사서 보겠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갔겠죠. 갔을 때의 내용입니다. 현황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니까 건물 출입구와 외벽에 유치권 행사, 팻말, 그리고 유치권 점유라는 알림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더라. 그리고 유치권자의 연락처까지 붙여놨더라. 그리고 통화해보니까 건물 전체를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 진술하고 여기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1층 좌측에 유치권 사무실도 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도 있더라. 그래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여직원이 문을 개폐해서 또 문도 열어주고 확인도 시켜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치권 주장하는 현수막도 있고 직원을 시켜서 유치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안에 보여주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현황 조사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진짜 유치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점유하면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타 다른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 보겠습니다. 등기 현황 보면 대단히 단순합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 2016년 1월 4일입니다. 사용 승인이 2014년이었죠. 자, 2014년에 사용 승인을 받고 실제 소유권이 현재 이 소유자한테 왔고, 그리고 같은 날 축협에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개인 채권이 하나 근저당이 있고, 그리고 이 축협에서 경매를 신청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합니다. 인수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이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모두 소멸 끝.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는, 이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장에서의 유치하고 있는 유치권. 자, 이것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낙찰받는 이유는 그 물건을 가져와서 점유하고 살거나 또는 다른 데 팔아서 그 산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또 살 수 있게끔, 즉 직접 점유하고 살아야 되는 물건인데 점유를 가져올 수 없는 소유권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유치권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권리 분석표입니다. 자, 이거 보기 전에 먼저 현장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현장 사진 보면 이렇게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전체에 대한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건지 일부 공실만 하고 있는 것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어컨 표시 보일 겁니다. 예. 자, 이 모든 호실에 이 에어컨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유치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체를 유치하는 것인지 일부만 유치하고 있는 것인지도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여기 현장 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의뢰받고 컨설팅하고 진행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경매 사건에 있는 사건 내역 페이지, 그리고 법원에서 보여주는 공시하는 자료, 그것만 보고 제가 지금 선생님 질문에 답변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어떤 정보를 저는 모릅니다. 그걸 알아야만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대략적인 공개된 정보만으로 유치권은 이런 것이며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라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덤으로 말씀드리면 이 유치권 관련 문제는 온라인 방송에서 수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해관계자들의 정보를 공개되는 데다가 아주 깊이 있게 내밀한 내용까지 사실은 알아야만 유치권을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방송에서 말씀드린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수업은 깊이 있게까지 이 개별 사건의 분석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대략 유치권이 이런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조사를 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정도 수준까지만 제가 언급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장 가서 이 전체에 대한 점유를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호실에 대한 점유만 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게재된 사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 자, 여기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호 판결 뭐뭐뭐뭐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또 유치권 부존재 확인 등 사건 번호 판결 일자 있고 사건 번호 있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의 어떤 그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전부 받았고 자기가 유리하게 다 승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유치권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이 판결문을 검색해서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다.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꼭 이거 읽어보고 확인해 봐야 되냐 하면 지금 유치권 신고 금액이 14억입니다. 이 건물 이 전체를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전체 연면적 곱하기 약 뭐 한 평당 건축 단가 한 350 적용하면 대략 14억 나옵니다. 즉 14억이라는 유치권은 이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면 이렇게 큰 비용이 이 건물과 관계되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순히 건물 뭐 일부 수리하고 수리 비용을 못 받아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신축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 금액입니다. 그러면 2014년에 신축 그 사용 승인 받았는데 이때부터 지금 거의 6년 동안 이 금액 전체를 받지 못했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때 건물 다 짓는데 14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라면 당연히 그 시공업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도금은 1차, 2차, 3차, 4차, 5차 건축 단계마다 조금씩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도금은 한 번으로 할 수도 있고 두 번으로 할 수도 있고 그들의 계약에 따라서 서로 간에 뭐 그 상황에 맞게끔 약정할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계약금이 있었을 것이고 일부 중도금이 있었을 거고 또 잔금도 있었을 겁니다. 보통 유치권 행사가 나오면 잔금을 못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 승인 다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현장 가봐야 알겠죠. 중요한 건 사용 승인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즉 상당 부분 대금이 갔을 겁니다. 잔금 정도 못 받았다면 이해가지만 14억 원 전체를 못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을 것이니까 이 판결문과 이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부 승소지 전부 승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읽어보셔야 되고 자, 이 내용들을 제가 읽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수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정보가 있다. 자, 그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이 유치권 14억은 전체 금액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낙찰자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얽힌 사건, 특히 이런 사건들은 이 전체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림 같은데 제가 이 그림이 주는 효과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입장에서 이 경매 사건의 전체의 판을 다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더라는 거죠. 자, 낙찰자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채권자 입장에서 이 물건과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 채권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자, 가정을 해볼게요. 이 세 번째 채권자. 자, 이 사람이 유치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입니다. 자,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걸 보십시오. 자, 소유자가 있겠죠. 이 소유자가 건축주인지 또는 아닌지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자, 당연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문제겠죠. 그리고 채무자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채무자가 이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같은 사람이죠. 자, 보시면 이 낙찰자가 이 물건 낙찰을 받으면 이 소유권을 가져와서 여기 점유하고 싶을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모두 소멸되어야 될 어떤 권리들 중에 등기부에는 나타나지도 않는데 현장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명도가 되지 않은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즉 낙찰받고 나서 가져오는 것이 여기까지 다 가져오는 것이죠. 이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소송을 몇 회에 걸쳐서 했고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가 왜 낙찰받는 이 물건과 함께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 물건도 있고 아닌 물건도 있지만 왜 그러냐는 것이죠. 유치권 때문이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그냥 이것만 가져온다는 그런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 전체의 이 과거의 이 물건과 있었던 이 채권자들과 이 소유자의 과거 이 물건이 건축되면서 쭉 이어온 이 채권 거래 관계에 있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 이 점유 유치권자가 있는 이 물건까지 오게 되는 이 과정까지 이해를 해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하지 않으면 14억 다 물려내고 이 조그마한 물건 한 칸 가져오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여기서 실제 채권은 얼마며 내가 분담해야 될 유치권 해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며 그 금액을 또 다 줘야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소유자와 이 채권자, 이 유치권자가 어느 정도까지 해결해 놨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소송을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판결받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하나를 중간에 두고 소유자, 채권자, 그리고 점유권자, 과거에는 세입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유치권자가 있는 이 점유, 채권, 소유 이들 간에 이어왔던 과거의 채권관계를 모두 이해해야 된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셔야 되고 현장에 있는 정보들을 참고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치권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돕는 설명을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치권자 입장에서 이 물건을 보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의 최저가를 1억 4천 얼마의 최저가를 4천 얼마까지 낮췄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 1억 원대의 물건을 최저가를 지금 현재 4천만 원까지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소유자와 거래 관계에 있어서 봤던 엄청난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낙찰자입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아주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뭔가 차익을 실현을 풀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이득을 줄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부실난 채권의 거래관계에서 피해를 입었던 유치권자입니다. 그리고 유치권자의 손해는 낙찰자의 지갑에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애매한, 이 희한한 관계가 이 부동산을 두고 이 안에서 얽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아서 손해를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낙찰자가 최대한 낮게 낙찰받아서 이 물건을 가져가길 원할 것인데, 그러나 무한정 낮게만 낙찰받아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낮은 금액에 낙찰받으면 이 사람이 요구하는 큰 금액을 뭔가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얼마 묶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끝까지 가서 더 많이 괴롭히고 싸움 분쟁을 키워서 거기서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것이 최저가, 만약입니다. 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500만 원 낙찰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 1억 원 내놔라고 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좋다. 이 500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쉽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6년이나 이 물건 때문에 시달리면서 수차례 소송을 하고 괴로워왔습니다. 이 물건만 생각하면 잠도 잘 안 올 것이며 굉장히 정신적 피해 또는 또 경제적 피해도 많이 받는데, 또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지금까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유치권 행사를 했는데 또 소송을 하고 뭔가 다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긴 또 싫겠죠. 뭔가 빨리빨리 낙찰 받아가지고 최대한 좀 더 많이 보상을 받고 점유를 주고 이렇게 하고 싶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뭐 이제 이미 이 사람은 이 경매 낙찰과 함께 없어지는 거죠. 법적인 지식도 필요할 것이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어떤
그런 지식, 그 경험도 필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의 중간에 또 비슷한 이해관계자로 납찰자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로 컨설팅이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너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압적으로 겁주면서 뭔가 화가 나 있는 거죠. 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꼭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유치권자는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화나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빨간 글자로 해가지고 뭔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표기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심리 상태입니다. 6년 동안 14억이라는 큰 돈을 거래를 하면서 상당량의 돈을 못 받고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앉혀놓고 유치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굉장히 큰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오면 이 사람한테 뭔가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사실 그것이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유치권자라면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아주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채로 유치권자한테 쉽게 연락 올 수 있게 만들어서 잘 설명해서 뭔가 편안하게 접근해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적인 부분을 확 양보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국 돈은 이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 협상과 해결하는 그 과정이 강압적이고 적대적 관계로 치열하게 다툼이라기보다는 뭔가 평화적으로 너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에게도 최선의 이익이 되는 그것을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가는 그런 어떤 관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언급하고 싶은 건 이 물건의 낙찰가가 너무 낮아져도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사고 들어오면 내가 받아야 될 금액을 어느 정도 더 받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감정이 1억 4천인데 자, 만약에 1억에 낙찰이 되었다. 그럼 이 사람은 죽었으면 죽었지 4천 이상은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받아야 될 돈이 뭐 1억 이상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낮게 받되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낙찰자가 아주 강경하고 법적 지식으로 무장해서 뭔가 법으로만 해결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부드럽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대화하면서 필요하면 돈으로 어느 정도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태도를 가진 낙찰자가 오기를 원하겠죠. 낙찰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유치권자는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손해를 인정하고 조금만 받고 빠져나가 줄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욕심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자기 입장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해결은 길어지고 복잡하고 더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치권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유치권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마느냐의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이미 그 판결문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일부 승소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치권이 인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선생님께서 어쩌면 필요한 답변은 제가 이미 한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유치권자를 이해하고 그 현장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나한테 최선이 되는 어떤 방향을 사전에 설계해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한다면 누구든지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그 정보를 최대한 많이 취합하고 특히 그 유치권자의 연락처를 꼭 전화를 하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권자 입장에서도 본다면 자기가 진짜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하고자 한다면 낙찰자를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어느 정도 손해를 보전해줄 아주 구원자 같은 생각으로 접근해서 뭔가 적대적 관계의 다툼이 아닌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을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낙찰자를 오게끔
유치권자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이 사실 좀 구체적이진 않았습니다. 어느 부분에 의해서 유치권이 될 수도 있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까?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질문이었다면 그 부분만 집중해서 설명할 것인데 아무도 낙찰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약간 원론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수한 권리관계일수록 방송에서 수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 점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치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졌기를 바라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